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데이터 과학의 기초를 다루는 꽤 방대한 통계학 강의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뭐랄까 핵심 나침반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네, 데이터를 그냥 보는 걸 넘어서서요.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도구들을 살펴보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료가 상당히 깊이가 있는데 네, 좀 깊죠?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이 자료를 샅샅이 한번 살펴보고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요. 네네. 마치 잘 아는 선배가 옆에서 이거 중요해 하고 핵심만 짚어주듯이 명쾌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통계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우선 큰 그림부터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통계학이 하는 가장 큰 역할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기술 통계랑 추론 통계로 나누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구분이죠. 음, 기술 통계의 Descriptive Statistics는 말 그대로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 네네. 샘플. 네, 샘플. 그 샘플의 특징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번 달 고객 100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다. 아, 네. 그러면 그 100명의 평균 만족도 점수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이 나온 불만 사항 같은 것들,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바로 기술 통계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집한 그 데이터의 현황판을 딱 만드는 거군요. 그쵸? 현황판. 우리 앞에 고객 100명 중 70명은 커피 맛에 만족. 근데 30명은 대기 시간이 좀 길다고 답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추론 통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아, 더 나아간다. 네, 그 100명의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 우리가 조사하지 않은 카페의 모든 잠재 고객,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그 전체는 어떨지, 네, 모집단. 혹은 뭐 다음 달 고객들은 어떨지, 이런 걸 추측하고 일반화하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더 큰 세상을 이렇게 내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창문 자체,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술 통계의 핵심 도구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값들, 이걸 중심 경향치라고 부르는데요. 중심 경향치. 가장 익숙한 게 바로 평균, 민이죠? 이건 뭐 모든 값을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눈 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했던. 네, 계산은 간편한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값,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값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아, 예를 들어서 직원들 연봉 평균을 내는데 와, CEO 한 분 연봉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평균값이 확 올라가 버리겠죠. 네, 맞아요. 현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 유용한 게 바로 중앙값, 미디언입니다. 중앙값.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쫙 나열했을 때 정확히 그 한 가운데 있는 값이거든요. 아, 딱 가운데. 네.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극단적인 값에는 영향을 덜 받죠. 오, 그렇겠네요. 연봉이나 주값처럼 좀 치우친 데이터에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에서는 평균보다 오히려 중앙값이 전체를 더 잘 대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빈값, 모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이에요. 가장 빈번하게. 네. 아까 카페 설문에서 만약 대기 시간 불만,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면 그게 바로 최빈값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평균은 똑같은데 어떤 반은 점수가 다 비슷비슷하고 다른 반은 막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차이가 크다면 그건 완전 다른 이야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퍼짐 정도를 보는 게 바로 산포도, Measures of Dispersion이에요. 삼포도.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인데요. 이게 뭐냐면 각 데이터 값들이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아,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이고 작으면 평균 주변에 오밀조밀 모여 있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범위, 레인지도 있지 않나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 아, 네, 맞아요. 그것도 가장 간단한 산포도죠. 범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분위수 범위, IQR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분위수 범위, 그건 뭔가요? 데이터를 4등분했을 때 그 중간 50% 데이터가 차지하는 범위예요. 이것도 중앙값처럼 아웃라이어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유용하겠네요. 그럼 이런 숫자들 말고 데이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시각화. 정말 중요하죠. 막대 차트나 히스토그램, 또 상자 그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네. 자료에서도 데이터 탭입.net 같은 도구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차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확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시각화가 정말 강력한 도구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기술 통계를 살펴봤으니 이제 샘플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추론 통계의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흥미진진해지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추론 통계의 핵심은 바로 가설 검정, 하이포데시스 테스팅입니다. 가설 검정. 어떤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데이터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육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효과가 좋을까? 이런 질문이 있다면 이걸 통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로 딱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증명하고 싶은 건 효과가 있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시작한다고요? 아, 네네, 맞아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뭐 이런 원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요. 네, 일단 별 차이 없다 또는 효과 없다는 가설, 이걸 귀무가설, null hypothesis라고 부르거든요. 귀무가설, H0라고 쓰여 있던데요. 네, H0. 이걸 일단 세워놓고 우리가 수집한 샘플 데이터가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큼, 즉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P값, P밸류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던데요. 이게 뭔가요? 네, P값. 이게 가설 검정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값은 뭐냐면요. 만약에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은 샘플 결과 또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결과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P값이 아주 작게 나왔다는 건? 네, 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이런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이 이렇게나 낮다고. 오, 그럼 혹시 진짜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P값이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어떤 기준선, 이걸 보통 유의 수준, significance level이라고 부르고 보통 0.05, 즉 5%를 많이 쓰거든요. 네, 0.05 많이 봤어요. 네, 그 기준보다 P값이 작으면 야,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드문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아, 기각. 네, 즉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버리고 우리가 원래 궁금했던 효과가 있다는 가설, 그걸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잠정적으로. 근데 여기서 자료가 또 엄청 강조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P값이 0.05보다 작다고 해서 효과가 100%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절대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P값이 0.05보다 크다고 해서 효과가 100%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통계적인 결정에는 항상 오류의 위험이 따라요. 일종 오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즉 귀무가설을 참인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예요. 가짜 양성이죠. 아, 없는 효과를 있다고 하는 실수. 네. 반대로 이종 오류는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데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그걸 놓치고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예요. 가짜 음성입니다. 있는 효과를 없다고 하는 실수. 아,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연구자는 이 두 가지 오류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쓸지는 데이터의 종류, 그러니까 측정 수준, levels of measurement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데이터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도구를 써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요. 데이터를 그냥 분류만 하는 이름표 같은 거, 명목 수준이라고 해요.
혈액형이나 성별 같은 거요. 네, 순서 없는 거. 그렇죠. 순서는 있는데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거. 만족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매우 만족이 만족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죠. 이런 게 서열 수준이고요. 아, 순서만 있는 거. 네. 그리고 간격은 일정한데 절대적인 0점이 없는 거. 예를 들어 섭씨 온도. 0도라고 해서 온도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등간 수준. 그렇죠. 마지막으로 순서도 있고 간격도 일정하고 절대적인 0점까지 있어서 비율 계산도 가능한 거. 키나 몸무게, 시간 같은 게 그렇죠. 이게 비율 수준입니다. 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네. 평균 계산 같은 건 주로 등간이나 비율 수준 데이터, 이걸 합쳐서 측정 매트릭 수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데이터에 주로 적용하죠. 이 수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분석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몇 가지 핵심적인 예시들을 좀 살펴볼까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을까? 이거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A약을 먹은 그룹이랑 B약을 먹은 그룹의 혈압 변화량의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죠. 네네. 이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T검정, T테스트입니다. T검정. 네. 두 그룹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차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아, 두 그룹 평균 비교는 T검정. 그럼 만약에 비교할 그룹이 3개 이상이면요? 예를 들어 A, B, C 세 가지 다른 광고 디자인에 따른 클릭률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는요? 아, 그럴 때는 T검정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 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 예, 분산 분석, 아노바. 네, ANOVA. 이름에 분산이 들어가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3개 이상 그룹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것도 결국 평균 비교군요. 네, 그룹 간의 평균 차이가 그룹 내에서 애들끼리 얼마나 다른지, 그 변동성에 비해서 충분히 큰가, 이걸 따져보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런 T검정이나 아노바 같은 방법들을 쓰려면 데이터가 좀 뭐랄까 착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착해야죠. 예를 들어 데이터가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거나. 근데 현실 데이터가 항상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T검정이나 ANOVA처럼 데이터 분포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는 방법들, 이걸 모수적 검정, 파라메트릭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모수적 검정. 네, 이 가정이 만약에 깨지면 결과가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가정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정규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간의 분산이 비슷한지, 이걸 등분산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야 돼요. 그럼 점검했는데 만약에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분석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다행히 대안이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모수적 검정, non-parametric 테스트입니다. 비모수적 검정. 네, 이 방법들은 데이터의 실제값 대신에 순위 랭크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분포에 대한 가정을 덜 해요. 그래서 모수적 검정의 가정에 맞지 않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아, 그럼 T검정이나 아노바 대신 쓸 수 있는 비모수적 방법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에 대응하는 비모수적 검정 방법들이 다 존재해요. 예를 들어 독립표본 T검정 대신엔 만 위트니 유검정,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일단 가정을 확인하고 안 맞으면 비모수적 방법을 쓰면 된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관계.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매출이 늘어날까? 뭐 이런 질문이요. 네,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상관 분석, 코렐레이션 애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은 두 변수가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관 계수,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숫자로 나타내주죠. 아, 상관계수. +1에 가까우면 같이 증가하고 -1에 가까우면 하나 늘 때 하나 줄고 0이면 별 관계 없고 이런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키하고 몸무게처럼 둘 다 숫자 형태이고 좀 직선적인 관계를 볼 때는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걸 주로 쓰고요. 피어슨.
근데 만약 데이터가 순위 형태이거나 아니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순위를 이용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비모수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 상관분적에도 모수 비모수 개념이 있군요. 네, 그렇죠.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가 정말 목소리 높여서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뭘까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Correlation is not causation.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네. 이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오, 뭐냐면 두 변수가 같이 움직인다, 즉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 같이 움직인다고 원인은 아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름철에 보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공교롭게도 익사사고 발생 건수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꽤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아이스크림이랑 익사사고가요? 네. 네, 그럼 이걸 보고 아이스크림이 익사사고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좀.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실제로는 더운 날씨라는 제3의 변수가 숨어 있는 거죠. 아,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리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가서 익사사고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걸 허위 상관, spurious correlation이라고 불러요. 또는 인과관계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왜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지는 통계 결과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추가적인 연구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론적인 배경, 상식 같은 걸 동원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지점이네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원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절대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계를 넘어서 한 변수를 가지고 다른 변수를 예측하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나요? 아, 예측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바로 회귀 분석, regression analysis입니다. 회귀 분석. 네, 상관 분석이 단순히 관계가 있나 없나, 있다면 얼마나 강한가, 이걸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회귀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 네, 하나의 변수, 독립변수 또는 여러 변수들, 독립변수들의 값을 알 때 다른 변수,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광고비 독립 변수를 얼마 썼을 때 다음 달 매출 종속 변수가 얼마가 될지 예측하는 그런 식을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측하려는 종속 변수가 매출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 값일 때는 선형 회귀, linear regression이라는 방법을 써요. 선형 회귀. 독립 변수가 하나면 단순 선형 회귀, 여러 개면 다중 선형 회귀라고 부르고요.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그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예를 들어 R제곱값 같은 걸로요. 그리고 각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얼마나 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회귀 계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오, 구체적인 영향력까지 알 수 있군요. 근데 만약에 예측하려는 결과가 구매한다, 구매 안 한다, 합격한다, 불합격한다처럼 딱 떨어지는 범주형이라면요. 선형 회귀로는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오, 정확하게 보셨어요. 결과가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런 범주형일 때는 선형 회귀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쓰죠? 그럴 때는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로지스틱 회귀. 네, 로지스틱 회귀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나이나 방문 횟수 같은 걸 이용해서 이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몇 %인지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죠. 아, 확률을 예측하는 거군요. 네, 결과값이 0과 1 사이의 확률로 나오도록 이렇게 S자 형태의 함수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렇군요. 선형 회귀랑은 또 다르네요.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미리 정해진 답 없이 데이터 속에서 뭔가 숨겨진 패턴이나 그룹을 찾아내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군집 분석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군집 분석. 이것은 앞서 본 회귀 분석 같은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비지도 학습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속하는데요.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이랑 뭐가 다른 거죠? 앞서 본 회귀 분석이나 분류 같은 건 정답,
종속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근데 군집 분석은 그런 정답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딱 주고 이 안에서 뭔가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죠. 예를 들면 고객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고객 그룹들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어떻게 그룹을 찾아요? 자료에서는 K-평균 군집화, K-means clustering 이걸 예로 들고 있던데요? 네, K평균이 가장 널리 쓰이는 군집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작동 방식이 재밌는데요. 네, 어떻게요? 먼저 분석가가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 그러니까 K개로 나눌지를 정해줘야 해요. 아, K는 미리 정하는군요. 네, K를 정해주면 알고리즘이 데이터 공간의 K개의 임의의 점, 이걸 중심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딱 찍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각각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소속시킵니다. 아, 가까운 데로 붙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엔 각 그룹에 소속된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로 그 그룹의 중심점을 이동시켜요. 아, 중심점이 움직여요. 네. 그럼 또 데이터들과 중심점 간의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럼 다시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재할당하고 또 중심점을 이동시키고 이 데이터 할당 중심점 이동 과정을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와, 뭔가 스스로 최적의 그룹을 찾아가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K개의 군집으로 딱 묶이게 됩니다. 근데 그 K, 군집 개수는 어떻게 정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게 좀 고문될 것 같은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K를 몇 기로 할지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엘보우 방법, 엘보우 메서드 같은 기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엘보우 방법? 팔꿈치요. 네, 팔꿈치요. 웃음. K를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군집화를 계속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 K 값에서 군집 내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잘 뭉쳐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네. K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더 잘 뭉치긴 할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K를 늘려도 그 뭉치는 정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치 팔꿈치처럼 확 꺾이는 지점인데요. 아, 그래서 엘보우군요. 네, 그 팔꿈치 지점을 최적의 K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진짜 많은 내용을 훑어봤어요.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술 통계부터 시작해서 샘플로 모집단을 추론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그 추론 통계의 기본 원리들. 네,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겨진 그룹을 발견하는 군집 분석까지. 와, 통계학이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정말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새삼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개념들은요, 정말 복잡한 현상을 분석하고 또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다룬 건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각 방법론에는 더 깊은 이야기나 주의할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통계적 사고방식의 기본적인 틀을 좀 잡으시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통계적 렌즈들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아니면 직관, 경험 이런 것들과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통계적 통찰력을 잘 결합한다면 당신의 데이터 속에서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당신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턴이나 더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